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널리스트입니다. 여름입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마철인데 실제로 장마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때의 계절이 돌아가든 때가 되면 그때에 맞는 날씨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향후 좀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지, 또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상이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증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하반기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어떤 종목군들이 앞으로 뜰 것인지, 또 어떤 산업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유동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의 성격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다소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한머니성 성격의 자금이 주로 유로캐리라든지 엔캐리와 같은 금리차 혹은 환율의 변동, 이런 것들을 이용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자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금 중에 유로캐리는 앞으로 유로가 약세로 전환되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내놓을수록 국내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엔캐리가 더 국내 시장에 많은 영향을 그동안 또 미쳐왔기 때문에 엔캐리의 유입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부터 짚자라는 시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엔캐리가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엔캐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엔화를 바탕으로 돈을 옮겨 타는 것입니다. 이 캐리, 즉 옮겨 타는 것인데 왜 옮겨 탈까요? 실제적으로 금리 차이라든지 환율 차이 같은 것들을 거의 무위험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요. 약간의 좀 공격적인 성격,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워낙 저금리에 있거나 아니면 자국 증시, 자국 자산들이 워낙 변동성이 작아서 단기 세력에게 있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별 재미없거든요. 단기적으로 크게 등락이 있는 게 이들에게는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으로 옮겨가는 거죠. 다만 엔화를 베이스로 했을 때 엔화의 금리가 워낙 낮아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대부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이미 진출하고 있는 일본 대부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본은 지금 제로금리고요. 우리나라는 3% 정도의 금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본에서 무이자로 자본을 차입을 해서 한국에서 3%의 대출 장사를 하면 3%가 그냥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게, 이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엔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파생 상품을 이용한 엔캐리 트레이드, 주로 환율이라든지 FX 마진 거래로 이루어진 굉장히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성격의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약간 조금 긴 텀을 가지고 있지만 롱텀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기초자산을 베이스로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증권이나 현물 등을 사는데 이걸 어떻게 사느냐. 일본은행 한국 지점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모두 보게 되면 환율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엔화 베이스로 빌려서 원화에다 투자를 했는데 원화 주식이 별로 안 오른 상태에서 원화가 예를 들어서 약세로 간다. 엔화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엔캐리라고 부르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엔캐리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게 되면 엔화가 약세가 지속되는 양상, 그리고 일본 및 투자 대상국 간의 금리가 크게 발생하는 양상. 그러니까 일본은 저금리, 제로금리인데 다른 나라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금리의 격차가 그동안 한 2%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금리만 계속 올라가서 일본과 한국의 금리차가 점점 벌어지는 경우, 자연스럽게 돈은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라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적어서 수익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돈이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를 하는 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청산되거나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엔화를 추가적으로 절하시키는 압력을 발휘하게 되고, 왜냐하면 엔화를 팔고 다른 통화를 사는 것이니까 당연히 엔화를 절하시키는 압력을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반대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엔캐리가 청산이 되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엔화를 팔았던 엔화를 다시 사는 게 되니까 엔화는 절상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과연 우리 현재 경제 상황에는 엔캐리가 들어오는 상황인 것인지, 엔캐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상황,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엔화 선물 포지션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실제로, 한국과의 금리 차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에 의해서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엔화에 급격하게 나타났던 이 엔화 선물 포지션들은 최근에 축소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를 일방적으로 약세로 봤던 그런 포지션들이 축소가 되면서 일본의 엔화가 뭐 약세가 멈추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적일 거다. 아니면 여기서 속도가 둔화될 거다. 그러면서 105엔대까지 치솟았던 엔화 환율이 최근에 102엔대, 101엔대에서 안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타났던 엔화의 매도 포지션이 최근 들어서 축소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예를 들어서 10년물을 기준으로 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과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포지션과 함께 선물 포지션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과 금리의 변화가 굉장히 이런 포지션, 엔캐리 포지션에는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쪽도 마찬가지죠.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리 차이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엔캐리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엔화를 적극적으로 지금 팔면서 다른 통화로 갈아타고 있는 그러한 단계는 이미 조금 지나서 완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엔화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사람들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엔화에 대해서 일방적인 약세로 바라봤던 시각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엔화 매도 포지션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FX 마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지금 이것은 일본 은행의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FX 마진 거래와 주식 대금인데요. 자, 주식 대금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의 변동성이 좀 줄고 있죠. 14,000엔 중반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양상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FX 마진처럼 굉장히 고레버리지의 위험 상품에 자금이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시장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그런 고위험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일본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일본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를 보니까 해외 증권 투자 늘고 있죠. 일본 내에서는 주식 투자가 조금 줄고 있는데 해외 증권 투자는 늘고 있고요. 또 은행이나 비은행 쪽에 또 전반적으로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분명히 엔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엔화의 강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본 내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또 일부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추이를 보자면 일본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앞으로도 일본은 계속 통화 완화책을 쓸 것이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투자하자라는 그러한 시각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본 은행의 본 지점간 송금을 봤더니 최근에 본점과 지점의 송금이 계속 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해외에 있는 일본 은행의 지점의 해외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파생 상품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있고 기초자산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있는데 기초자산을 중심으로 한 거래에는 실제로 은행 대출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특히 본지점감 송금이라든지 엔화의 해외 대출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분명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일본의 엔캐리 압력은 높아지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금 안에는 뭐가 껴 있을까요? 상업자금, 예를 들어서 M&A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일본이 해외에 투자하면서 필요한 자금들의 수요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엔캐리의 증가와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일본에 머물고 있는 자금들은 일본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일본의 엔화가 여전히 약세 국면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해외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내에 머무는 것보단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다만 이 대금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자금들이 섞여 있어서 엔캐리만으로 이게 증가했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어쨌든 일본 내 자금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엔캐리가 지금 진행되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서 추가적인 매수를 보일 것인지 이 부분이 결국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는 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지금 엔캐리 투자의 전반적인 흐름과 미국과 일본의 전반적인 흐름, 또 유로와 일본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이 금리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다시 확대됐다가 약간 축소되는 양상이고 유로와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금리 차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최근에 벌어졌다가 약간 축소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2.4%대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차가 확대가 돼야 앞으로 엔캐리가 점점 더 많이 나올 텐데 이게 만약에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계속 축소되는 국면으로 즉 미국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국면으로 간다면 현재 엔캐리 투자의 증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엔캐리 투자가 늘기 위해선 이런 국면, 유로와 일본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뭐 이런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급격하게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벌어지는 구간에서 엔캐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선 다소 정체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엔캐리의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시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자, 지금 미국과 일본,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서 4개 국가의 전체적인 PBR 배수를 봤더니 일본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더라. 미국은 지금 2.5배 정도의 수준, 영국과 독일은 2배 가까운 수준. 근데 일본만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일본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묶여서 재미가 없어서 외국인들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일본 내수자금들도 해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M&A라든지 이런 걸 시도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에 요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쓰고 있는 PBR 계수로 봤을 때 일본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경제 지표 중에서 무역 지표는 여전히 안 좋지만 나머지 지표들은 약간씩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쳐서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기조는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물가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소비 기조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출도 좋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요. 일본 내수가 살아나고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해외 쪽으로의 급속한 자금 유입이 일본 쪽으로도 환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여전히 시장의 자금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국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일본의 엔캐리가 활성화되면서 그 자금이 한국으로도 유입될 수 있을까인데요. 여전히 지금 전체적인 자금 흐름 보시면 선진국 채권, 선진국 주식 이쪽으로만 몰려가고 있습니다. 서유럽, 미국, 일본은 최근에 거의 정체되어 있죠. 근데 긴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선진국 쪽으로만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 급속도로 빠져나간 자금들이 아직 빠르게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선진국향 자금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엔캐리 압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최근의 자금 흐름도 엔캐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해외 채권 중에서 선진국 채권 중에서도 하이힐드 채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쪽에 우리가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게 뭐냐면 일본 내에
지금 월별 임금 상승률입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지금 세 번째 화살을 쏜다. 이런 얘기가 뭐 기사라든지 리포트라든지 나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화살은 뭐냐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본 경제 부흥책 세 번째 화살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세 번째 화살이 뭐냐? 첫 번째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춰준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춰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일본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했던 이유가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임금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임금이 정체에 빠졌었는데 2013년과 2014년 들어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소득이 조금씩 늘면서 일본의 내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낮춰져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개인들의 임금이 올라가서 일본의 내수 소비가 증가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일본 내부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약간의 엔캐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기보단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자금은 일본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엔캐리로 인해서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떠받들여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9월 달부터 진행된 유럽의 자금 동향을 살펴보면서 유로 캐리, 즉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그 돈이 아시아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거기 내에서도 유로 캐리 내에서도 유로존 내에서 혹은 유로존에서 일본으로, 유로존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 내에서 많이 순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이머징 쪽으로 가기보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 쪽에 머물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선진국 쪽에서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급속도로 쏠리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 탄력이 약한 선진국의 전반적인 경기 압력이 또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슈 3개에 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엔캐리가 아니라 유로캐리일 가능성. 만약에 유로캐리마저도 선진국향으로 갈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의 급속도의 증시 유입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먼저 핫 종목 현대위아입니다. 제가 꾸준하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완성차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낫다. 그 중에서도 전장 부품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주목해라.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도를 많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현대차 공장 확장에 따른 수혜를 현대위아, 이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이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완성차보단 자동차 부품이 강하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위아가 좀 돋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핫 종목에서는 현대위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위아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렌드 세터이기 때문입니다.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아니면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이 뭐냐? 현재 시장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밸류에이션은 조금 비싸더라도 분기별로 성장하고 이익도 좋아지고 아니면 아예 싸서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고 있거든요. 지수는 돌아봐도 1990에서 2000 사이, 한 달이 지나도 1990에서 2000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지금 지수는 정체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두 가지 유형, 낙폭과대이거나 그래서 턴어라운드 유형이거나 아니면 성장 기대가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나 이 딱 두 가지인데요. 현대위아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주 부담인 것은 아닙니다만 앞에 전자의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이 종목이 기계 그리고 자동차 부품 두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16년까지의 실적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쪼개서 보면 엔진 부분 쪽에 이익이 향상될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8%대로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부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들 중에서는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외 또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자동차 엔진의 트렌드가 다운사이징이나 힘은 더 좋은 터보 과급기의 확산, 이런 것들이 트렌드인데, 이런 트렌드를 좀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엔진 사업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자, 먼저 엔진 사업부에서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밸류체인을 봐야 되는데, 이 중국에 있는 산농법인이 엔진 쪽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자, 평택 공장에서 반제품을 받아서 중국 법인에서 엔진용 주물을 받아서 바로 결합해서 이걸 러시아와 유럽에 수출하고요. 그 다음에 남미와 기타 이쪽으로도 바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을 주로 여기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만드는 엔진이 주로 어떤 것들을 만드느냐, 경차 엔진, 그리고 디세그먼트, 소나타 등에 들어가는 뭐 누우 엔진, 1.8리터 엔진,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기아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인 내에서 수출도 하고 반제품이나 주물을 받아서 실제로 중국에 공급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인이 추가적인 증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국에 제4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현대차 제4공장이 산동 쪽에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산동법인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중국 쪽의 산동법인이 핵심이라면 또 멕시코에는 기아차가 추가적으로 공장을 지으면서 현대위아 멕시코 공장의 엔진 공급도 담당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서도 현대위아의 매출이 늘 수밖에 없고, 중국이나 이번 쪽에서 또 산동법인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평택 공장과 서산 공장의 추가적인 증설도 예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법인 쪽의 추가적인 매출도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다 뭐 CV 조인트와 같은 일종의 그 구동계와 관련되어 있는 파워트레인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 거기다 엔진과 관련된 부품과 엔진 자체의 모듈을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엔진 부분의 성장은 이어진다. 그리고 추가적인 증설에 관련된 기계도 현대위아가 생산하고 있다. 라인을 까는데 그 라인에 들어가는 주요 기계들을 현대위아가 일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이 같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설에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라인도 현대위아가 깔고,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하는 엔진도 현대위아가 생산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카파 엔진, 아까 말씀드렸던 경차 엔진이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엔진들, 그 다음에 강소에서 만들고 있는 엔진 주물들, 이런 것들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면서 2016년까지 성장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터보차저, 그러니까 똑같은 차의 크기의 엔진의 배기량은 줄이고 힘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 SM5 같은 경우에도 2.0 엔진보다 1.6 TC로 나온 것이 게트락사의 DCT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마력도 더 세고 토크도 더 높아서 차가 고속 주행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그런데 세금은 덜 내더라. 그리고 연비도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엔진의 트렌드는 터보차저의 과급기가 점점 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터보가 2리터, 과거 2리터 엔진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까지 끼어들어서 엔진의 배기량은 줄이고 그 배기량 자체 줄어든 만큼 파워를 터보를 붙이던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붙여서 이 메꿔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터보 가급기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현대기아가 생산하고 있는 IHI 터보가 앞으로 가솔린과 디젤에 모두 증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디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터쿨러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터보가 장착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SUV가 중국에서도 확대, 한국에서도 확대, 미국에서도 모두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캠핑족들도 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SUV의 추가적인 증산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디젤 쪽에선 당연히 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급드렸지만 가솔린 쪽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지금 우리나라도 다운사이징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SM5 말씀드렸는데 현대기아와는 관련이 없죠. 근데 현대기아도 지금 미국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소나타 1.5 터보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판매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도 1.6 터보가 이미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터보 가격기는 디젤뿐만 아니라 가솔린 쪽에서도 늘어나면서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엔진, 터보와 관련된 부품, 그와 관련된 모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설에 따른 라인 증가, 여러 가지의 모멘텀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향후 현대위아의 방향성 자체, 실적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PB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바닥 부근에선 조금 올라, 뭐 주가는 분명히 높은 수준입니다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고 투자가 늘면서 물론 캐펙스 자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늘어난 캐펙스가 모두 장부 가치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PBR 밴드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 기준으로 1.5배 조금 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PER은 지금 현대차가 7배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배가 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런 거죠. 자, 이 회사는 현대차보다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지금 엔진이나 다른 부품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팔려야 같이 거기에 달려나가는 부품들이죠. 그런데 해외 쪽에서 증산이 늘면 늘수록 현대위아의 매출, 그다음에 관련된 자회사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기아차 멕시코 공장 라인, 그다음에 현대차의 제4 공장 라인, 이런 것들이 깔리게 되면서 현대위아가 갖고 있는 산업용 기계, 이런 것들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실적이 뭐가 먼저 늘까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위아의 실적이 먼저 늘고 그 뒤를 이어서 현대차의 실적이 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종목이 현대차보다 먼저 높은 PR을 찍고 그 뒤를 현대차가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일단 가지고 계시다면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 종목보다 현대차가 강하게 움직일 때 그때 현대차로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현대차가 강하지 않고 이들 종목이 강하다면 이들 종목에 머무는 것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보다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지만 여전히 비싸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핫 종목을 말씀드렸다면 주가는 굉장히 핫하고 시장의 뉴스로서도 굉장히 핫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나쁘게 보고 있는 종목을 오늘의 콜드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바로 다음인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이 최근에 각광받았던 이유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카카오와의 결합 때문인데요. 카카오가 그동안 뭐 상장회사도 아니고 뭐 외관법인 정도다 보니까 실제로 외부로 알려진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카오가 얼마나 실적을 내고 있는지, 카카오가 어느 정도의 위상이 있는지 사람들이 다 외부 자료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스스로 보지 못했는데 상장을 앞두고 이제 정보를 하나둘씩 캐기 시작하면서 카카오가 생각보다 괜찮구나, 이런 그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카카오톡, 뭐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사용자 수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지났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정적인 성장 구도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스토리도 비슷하게 안정적인 구도. 그런데 카카오의 나머지 서비스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뮤직, 뭐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거면 끝인 줄 알았더니 뒤로도 뭐가 계속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다음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주가 반등의 시각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용 시간을 봤더니 카카오톡이 물론 절대적이지만 나머지 서비스 쪽에서도 계속 이용 시간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별로 이익을 주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다음 그림 보시면요. 5월 달에 모바일로 접속했던 앱들의 실제 사용자 숫자를 봤더니 이 10개를 지금 나열해 봤는데요. 카카오 홈, 카카오 뮤직, 카카오 그룹,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카카오 그룹과 관련된 게 무려 5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이 4위, 그 다음에 밴드는 3위,
라인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위와 비교적 격차가 크게 나고 있는 3, 4, 5위이기 때문에 1, 2위를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톡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라면 한국 내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글로벌 SNS가 치고 들어오지 않는 한 한국 시장에 카카오의 야성을 깨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속으로 카카오 그룹, 카카오 뮤직, 카카오가 같은 부속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도 카카오톡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 그리고 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는 달리 여기서 돈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합병한 이후에는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실제로 지금 이 종목 살펴보니까 페이스북은 20, 30대의 사용자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20대부터 40대 정도가 모두 사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카카오톡은 저희 집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스마트폰을 쓰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은 거의 이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었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시는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인터넷 페이지를 들어가는 일종의 URL, 인터넷 주소 이런 것들은 아버지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나누시는 그런 분들이 계속 그 안에다 퍼뜨리다 보니까 인터넷 접속 자체가 조금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죠. 물론 제한된 정보이긴 합니다만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이 찾아준 것을 보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향이 나타나면서 카카오톡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쓰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20, 30대 점유율을 일부 가져갔지만 이쪽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카카오톡의 한국의 위상을 건드릴 만한 글로벌 SNS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는 화칩, 30, 40대로 넘어가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 없이 모두 카카오톡이 일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다른 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의 장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 건데 그 이후에 뭘 봐야 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합병하게 되면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김범수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범수 의장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K큐브 홀딩스가 18%의 지분, 다음 카카오에 합병된 지분을 이 정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김범수 의장의 지분만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 지주인 이 막시모 이 회사가 뭐냐 하면 텐센트의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텐센트가 국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눈에 드러난 최근의 투자는 CJ ENM. 두 번째로 그러니까 CJ 게임즈에 투자한 거죠. CJ ENM 전체에 투자한 게 아니라 CJ 게임즈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게 되는데 두 번째로 투자한 게 카카오톡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회사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주주 지분인 이 김범수 K큐브홀딩스를 제외하면 그 다음에 막시모라고 하는 텐센트 관련 회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위메이드 같은 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텐센트의 지분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CJ ENM 같은 경우에도 게임 부분에 여러 가지 악재가 나타났다가 텐센트가 끼어들면서 한 방에 모든 악재를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시장에도 진출할 거다. 중국에서 매출 발생할 거다 그러면서 다시 밸류에이션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등락은 고점 부근에서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향후 이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텐센트의 지분을 바탕으로 텐센트의 도움을 얻어서 중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는 한 가지 의문을 조금 부과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카카오가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SNS 시장을 다른 글로벌 SNS가 치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역으로 다음 카카오가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건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미 페이스북과 라인, 대만 같은 경우에도 라인과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이미 확실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연히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위해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텐센트 SNS가 중국은 장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계정들을 쉽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을 하고 싶어도 쉽게 진출할 수가 없다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텐센트가 지금 CJ 게임즈를 가져간 건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카카오는 중요한 건 컨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플랫폼만 있는 거죠. 미드웨어와 플랫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 모델들이 있습니다만 카카오 페이지 누가 콘텐츠를 제공합니까? 일반인 사람들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일종의 오픈마켓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텐센트가 다음 카카오에서 가져가고 싶은 건 이 사업 모델 형태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한다? 뭘 갖고 진출할 거냐라는 거죠. CJ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게임이라고 하는 모멘텀 그리고 중요한 콘텐츠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다음 카카오는 다음의 콘텐츠가 중국에서 먹힐 만큼의 강력한 콘텐츠가 있을까요? 이런 걸 우리가 반문해 봤을 때 향후 추가적인 모멘텀, 국내에서는 아성이 대단한데 앞으로도 더 넓어질 것 같고 더 성장할 것 같은데 해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느냐. 자, 그럼 투자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봐서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다음 카카오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네이버와 비슷할 거다, 라인과 비슷할 거다, 라인만큼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해도 된다라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무조건 X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인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별로 카카오톡에 가려져 있어서 우습게 보지만 일본과 대만에선 이미 전 국민들이 쓰고 있는 SNS고요. 이외 또 태국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쪽에서도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라고까지 보긴 힘들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그 나라 SNS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 카카오가 그 정도 위상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마케팅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이버, 라인과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다음 카카오에 적용한다? 저는 적어도 30% 이상은 할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관련된 밸류에이션 싸움은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세가 이어질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의 전반적인 흐름 아마도 여기 정도가 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에 대해서는 상승할수록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 뒤집기 시간에서는 KT경제경영연구소 남수정 연구원이 쓴 자동차 OS 시장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만 보면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실제로 보고서 읽어보니까 내용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 예측만 얘기하고 있을 뿐 실제로 결론을 내지 않았는데요. 결론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실제로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재편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OS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동차와 IT의 결합은 점점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대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와 어떻게 IT를 커넥티드 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 결과물을 올 하반기 그러니까 12월이나 이쯤에는 겨울쯤에는 대부분 시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구글 iOS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생뚱맞게 2014년 1월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CES의 자료인데요. 자, 아우디의 CEO입니다. 아우디 CEO가 CES 국제 가전 전시회에 나와서 키노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향후 가전의 흐름이 IT의 흐름이 이제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GM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자동차 회사의 CEO들이 이 가전 전시회에 나와서 키노트 가장 중요한 기조연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스마트 TV 이런 걸로 엄청나게 떠들어 왔으나 이제는 이 IT가 다른 산업으로 옮겨 붙어서 IoT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바로 자동차라는 것을 이 CES에서 자동차 CEO가 기조연설을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IT는 다른 산업과 계속 산업들을 융합해주는 또 하나로 모아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 헤게모니 싸움에 승리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실제로 IT 빅브라더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글은 오토링크, 애플은 카플레이, 윈도우는 인도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회사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은
올해 6월 달에 구글이 발표를 했고 이번 달에 발표를 했죠. 자, 그다음에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페라리에 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윈도우 인더카는 윈도우 빌드에 4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내용이 나왔는데 전부 상용화 시기는 올해 말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붙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각각의 회사마다 지금 붙어 있는 협력사들이 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GM, 현대, 엔비디아 같은 회사와 협력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 벤츠, 현대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각각의 회사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구글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회사들과 엔비디아와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공동 연구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형태냐, 미러캐스트 정도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자동차 화면에,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옮겨주는 정도. 그래서 거기에 터치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기술을 현재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애플이 실험하고 있는 구글의 무인카, 이런 것들이 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는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구글은 무인카로 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무인카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OS를 안드로이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협력사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칩 개발 업체로 엔비디아까지 같이 함께 가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애플도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은 비슷합니다. 페라리에서 구현한 이 애플의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과의 연동 관계는 굉장히 좋았지만 실제로 그냥 아이폰을 이 안에 넣어서 쓰는 것과 별다르지 않은 그런 정도. 다만 애플의 iOS와의 궁합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애플은 워낙 뭐 충동도가 높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 연합 안에 카플레이 라인업 안에 현대, 뭐 제규어, 벤츠, 볼보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올 연말에 나오는 볼보의 차들, 뭐 벤츠, 제규어 일부 차들은 이 카플레이를 달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향후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회사들입니다. 보시면 지금 세계 한 15위권 내에 들어가는 자동차 회사들은 다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요 일본차, 한국차, 미국차, 독일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차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다. 이 애플과 협력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아직까지 윈도우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약간의 개념만 정립했을 뿐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예상도입니다. 예상도를 보시면 그림이 윈도우 8 지금 쓰는 그 펜타일 형식의 전반적인 OS 구조와 똑같이 닮아 있죠. 그래서 뭐 음악이라든지 동영상 서비스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다 밀고 나갈 거다라는 것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 업체들밖에 없느냐? 다른 업체들도 여러 가지 기술 제공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들어갈 기회만 엿보고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완전히 잊혀졌던 회사죠. 바로 블랙베리의 QNX 기반의 이 소프트웨어인데요. 주로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QNX를 이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QNX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앞으로도 안드로이드나 다른 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앞으로 블랙베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 즉 미드웨어 회사로 살아날 가능성이 최근에 또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인텔과 삼성이 공동 개발한 타이젠 OS가 지금 랜드로버라고 하는 영국의 굉장히 고급차에 또 시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타이젠 같은 경우에도 슬 자동차 업계 쪽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 양쪽의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는 겁니다. OS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자동차를 종속시키려고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드로이드 밑에 종속되어 있는 여러 회사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드로이드의 큰 방향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뭐 당연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커스터마이징을 못하게
애플이 원하는 대로만 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윈도우는 아직 뭐 점유율이 워낙 낮아서 의미가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 쪽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바라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OS 쪽에서는 OS 쪽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타이젠과 같은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하는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자동차 회사에 맞춰주는 형태로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보고서의 내용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전히 모바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카 OS 시장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양강 구도 속에서 윈도우가 기회를 노리는 정도, 그 다음에 타이젠을 비롯한 약간 뭐 서드 파티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서드 파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기업 그룹군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이 OS들이 서서히 기회를 노리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성공 모델을 보여주느냐, 또 얼마만큼의 자동차 회사와의 궁합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뭐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결과물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트렌드로 흘러가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에선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거냐, 그 부분의 핵심을 우리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OS들이 다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의 사용자 경험, UX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대부분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건 음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점점 시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 보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음성인식의 단계를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뉘앙스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만큼 음성인식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앞으로 파워트레인,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바디,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정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두 입으로 얘기될 수 있을 정도로 전장 부품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과거에 떨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게 바로 IT가 될 거고, 그 핵심에 OS가 있는 거고, 그 OS를 구동하는 핵심에 바로 음성인식 기술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앞으로 뭐가 늘어난다? 자동차 부품에서는 전장 부품들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음 그림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런 전장 부품들 속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각광을 받을 거냐?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만도,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용 ECU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이와 관련된 수요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술 수준은 내 휴대폰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담는 미러링크 정도의 수준이다. 근데 한국에 이미 이렇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죠. 바로 MDS테크라고 하는 중소형 업체가 있는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국과 컴퓨터에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합병과 관련된 모멘텀, 또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조금씩 부각받고 있는데, 향후 윈도우 쪽의 기술을 갖고 있고 윈도우 쪽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거, 다음 그림 보시면 전장 부품들이 늘어난다라는 건 각종 센서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의 무인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차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스꽝스러운 차 모양 안에는 레이더도 달려있고 카메라 센서도 몇십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을 놓고 있어도 스스로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센서들이 앞도 보고 옆도 보고 공간도 인식하고 이러면서 계속 무언가를, 데이터를 탐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위치, GPS로 나의 위치도 계속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IC류를 비롯한 센서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센서 중에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용 렌즈를 생산해내고 있는 세코닉스나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지금보다는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OS에서 누가 강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누가 강자가 되든 이러한 부품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자동차 OS 시장이 더 치열하게 열리고 스마트카 세상이 오게 되면 IoT 세상이 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 중에서 과거만큼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매출과 이익이 1.5배에서 2배가량 늘어나는 종목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힘드실 경우, 여름에 힘드실 경우에 보양 음식들을 많이 드시죠. 제 생각에는 최근에 지수의 흐름이 워낙 정체되어 있고 또 개별 종목의 흐름도 호흡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양 음식은 제가 보기엔 휴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항상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시간 동안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